부인, 방문 좀 잠그겠습니다. 신혼 첫날 밤이었습니다. 하반신 마비에 구실도 못한다던 남편이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가장 먼저 방문부터 걸어 잠갔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죠. 오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저를 덮칠 줄 알았던 남편이 금고 문을 열더니 제 머리 위로 무언가를 미친 듯이 뿌려대기 시작했습니다. 펄럭, 펄럭. 그것은 하얀 눈송이가 아니었습니다. 강남 빌딩, 알짜배기 땅, 재개발 아파트, 대한민국 노른자 땅들이 죄다 박혀있는 수천억 원어치의 등기 권리증이었습니다. 누가 돈 달래? 이거 다 당신 거야. 당신이 좀 맡아줘. 평생 숨겨온 비밀을 털어놓으며 제 앞에 무릎 꿇고 우는 이 남자. 세상에 뭐 이런 미친 반전이 다 있어?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 작은 정성이 여러분께 큰 행운을 가져다 줄 겁니다. 댓글로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건강하시라고 따뜻한 기운 팍팍 쏴드리겠습니다. 가슴 벅찬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하늘이 뚫린 걸까요? 그날 밤은 정말이지 세상이 떠내려갈 듯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철거를 앞둔 공사장, 그 위태로운 컨테이너 처마 밑에 한 여자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죠. 그녀의 이름은 이수연입니다. 한때는 대한민국 건축계를 이끌 천재 소리를 들으며 유망한 미래를 꿈꿨던 여자였는데 말이죠. 하지만 지금 수연의 손에 들린 건 빗물에 젖어 흐물흐물해진 설계도면 뭉치뿐이었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번져버린 잉크 자국, 그게 딱 지금 수연의 인생 같지 않나요? 믿었던 지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떼이고 빚보증까지 잘못 선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상황이었죠. 백가죽이 등짝에 달라붙는다는 게 관용구가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현기증에 휘청거리며 겨우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진흙탕에 발이 푹 빠지며 중심을 잃었고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수연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멀쩡했던 한쪽 구두 굽마저 부러져 나갔으니 참 처량하기 짝이 없었죠. 수연은 진흙범벅이 된 구두를 쥐고 오열했습니다. 이제는 도망칠 신발조차 남지 않았다는 절망감이 그녀를 집어삼키고 말았던 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둠을 가르는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수연의 얼굴을 덮쳐왔습니다.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밝은 빛과 함께 고막을 찢는 듯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죠. 수연의 동공은 공포로 확장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승합차 수연이 꿈에서도 마주치기 싫어했던 악명 높은 사채업자, 일명 작두파의 차량이었거든요. 끼익하는 소름 끼치는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승합차가 수연의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덩치 큰 남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더군요. 그들 손에는 섬뜩한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고 그걸 바닥에 질질 끌며 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쇠파이프가 아스팔트 바닥을 긁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오는데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수연은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에는 차가운 공사자재 더미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 때문에 작두라 불리는 우두머리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수연의 앞에 섰습니다. 작두가 수연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이수연 씨, 술래잡기는 이제 끝난 것 같은데 말이야. 돈 갚을 능력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수연은 작두의 손을 뿌리치려 안간힘을 썼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시간 조금만 더 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갚을게요.
수연이 애원했지만 작두는 코웃음을 칠 뿐이었죠. 시간은 줄 만큼 줬어. 이제는 원금 회수 들어가야지. 저기 동남아 쪽 정글에 아주 장사가 잘 되는 무허가 업소가 있다던데. 거기 넘기면 우리 빚 정도는 금방 뽑을 수 있거든. 배 타러 가자. 작두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명백한 인간적인 굴욕을 주는 협박이었습니다. 남자들의 거친 손길이 수연의 팔다리를 붙잡아 챘습니다. 수연은 끌려가지 않으려 진흙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며 발버둥 쳤습니다. 안 돼. 이거 나. 사람 살려. 누구 없어요? 하지만 수연의 절규는 무심한 빗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이대로 끌려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수연은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인생이 이토록 비참하게 끝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정말이지 숨이 멎을 것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빵! 하는 날카로운 경적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작두와 부하들이 놀라 고개를 돌린 곳에는 칠흑같이 검은 최고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그 차는 마치 깡패들의 승합차를 들이받을 기세로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오다 수연의 코앞에서 딱 멈춰 섰습니다. 작두가 인상을 구기며 소리쳤습니다. 어떤 놈이 겁도 없이 끼어들어. 운전 똑바로 안 해? 하지만 세단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뒷좌석에 짙은 썬팅 창문이 아주 조금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큼만 내려가더군요. 창문 틈으로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이는 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강진혁이었습니다. 진혁은 빗물과 진흙범벅이 된 수연과 깡패들을 더러운 벌레 보듯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두려움도 분노도 아닌 그저 귀찮다는 듯한 무미건조한 표정이었죠. 진혁이 가만히 손가락을 까딱였습니다. 그러자 운전석 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 차림의 운전기사가 내렸습니다. 기사의 손에는 칠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작두 패거리가 주춤하며 물러서는 사이 기사가 가방을 열었죠. 가방 안에는 노란색 5만 원권 현금 다발이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기사는 망설임 없이 돈다발을 꺼내 비 내리는 허공을 향해 흩뿌렸습니다. 푸드덕거리는 소리와 함께 수천만 원의 현금이 빗물과 섞여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돈 냄새를 맡은 작두의 눈이 뒤집히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야, 이게 다 얼마야? 작두가 소리치자 수연을 붙잡고 있던 부하들이 일제히 손을 놓았습니다. 그들은 체면도 자존심도 내팽개친 채 진흙탕 바닥을 기어다니며 돈을 줍기 시작했죠. 조금 전까지 수연을 잡아먹을 듯 위협하던 맹수들이 돈 앞에 선 순식간에 바닥을 기는 들짐승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이수연 씨, 탑승하시죠. 어느새 다가온 운전기사가 수연을 일으켜 세우며 차 문을 열었습니다. 수연은 멍한 정신으로 열린 차 문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작두 패거리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본능만이 수연을 움직이게 했죠. 차 문이 닫히자 바깥 세상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차단되었습니다. 빗소리도 깡패들의 고함도 들리지 않는 완벽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차 안은 서늘할 정도로 쾌적한 에어컨 바람과 은은한 가죽 냄새만이 감돌고 있었으니까요. 수연은 젖은 몸을 웅크리며 옆자리에 앉은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진혁은 여전히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흙탕물이 튄 수연의 옷자락이 자신의 명품 슈트에 닿을까봐 미세하게 몸을 피하고 있더군요. 진혁이 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 수연에게 툭 던졌습니다. 더러운 게 묻었군. 닦으세요. 따뜻한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영역이 오염되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결벽증 환자의 신경질적인 반응이었죠.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집어들고 얼굴에 물기를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연의 인사에도 진혁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옆에 놓여있던 서류 봉투 하나를 수연의 무릎 위에 올려놓더군요. 이수연 씨의 채무 5억 원. 제가 방금 전부 변제했습니다. 수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5억 원이라니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빚을 갚아줬으니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죠. 진혁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사무적이었습니다. 마치 물건을 사고 파는 흥정을 하는 사람 같았죠. 서류를 보세요.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 읽어내려갔습니다. 그것은 혼인 계약서였습니다. 갑 강진혁과 을 이수연은 법적인 부부가 된다. 단을은 갑의 신체적인 비밀을 평생 발설하지 않으며 간병인의 의무를 다한다. 수연이 고개를 들어 진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신체적인 비밀이라뇨? 진혁이 무표정한 얼굴로 수연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고자입니다. 네. 정확히 말하면 성기능 장애에 심신미약까지 앓고 있습니다. 15년 전 사고 후유증이죠. 진혁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은 찾아볼 수 없었죠.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덤덤했습니다. 내 계모인 최명희 회장은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나를 꼭두각시로 앉혀놓고 회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여자와 잘 수도 아이를 가질 수도 없는 몸입니다. 진혁이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더군요. 그래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빚 때문에 팔려와서 도망칠 곳 없는 여자. 내 비밀을 지켜주는 대가로 안전하게 먹고 살게 해줄 테니 내 껍데기 안에 노릇이나 하세요. 수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 이 남자는 자신을 아내가 아니라 방패막이로 쓰겠다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수연은 차창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비 내리는 진흙탕 속에서 여전히 돈을 줍느라 혈안이 된 작두 패거리가 보였습니다. 다시 저 지옥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섬으로 팔려가 짐승 같은 놈들에게 유린당하느니 차라리 고자인 남편의 간병인으로 사는 게 100번 낫지 않겠어요? 게다가 이 남자는 적어도 자신을 여자로 보지 않을 테니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할게요. 하겠습니다. 수연의 대답에 진혁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인주와 도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그럼 찍으세요. 수연은 망설임 없이 계약서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붉은 인주가 종이 위에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그것은 수연의 인생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낙인이었죠. 진혁은 계약서를 챙겨 넣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짧은 신호음이 갔습니다. 물건 확보했다. 집으로 간다. 수연은 그 말을 듣고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건이라니. 진혁에게 자신은 사람이 아니라 그저 필요에 의해 구매한 물건에 불과했던 겁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비를 피할 지분과 빚쟁이 없는 세상이 수연에게는 간절했으니까요. 기사가 시동을 걸자 육중한 세단이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출발했습니다. 수연은 멀어지는 공사장을 바라보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밤은 적어도 따뜻한 곳에서 잠들 수 있을 테니까요. 옆자리에 앉은 진혁은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린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그의 얼굴은 빗물에 번져 기묘하게 일그러져 보였죠. 수연은 그때까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이 잡은 이 남자의 손이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세상을 뒤흔들 거대한 용의 꼬리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형식적인 결혼식을 치르고 일주일 뒤 수연은 마침내 대한민국 상위 1%만 산다는 태산건설 본가에 입성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저택은 그야말로 웅장한 성체 같았습니다. 높은 담벼락 위에는 날카로운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었고 정원 곳곳에는 적외선 감지기와 CCTV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죠. 그것은 사람이 사는 집이라기보다는 거대한 감옥이나 요새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수연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끼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고용인들이 양옆으로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태산그룹의 실세이자 시어머니가 될 최명희 회장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쓰레기를 보는 듯 경멸로 가득 차 있었죠. 수연이 인사를 하려고 허리를 굽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촥! 소나기 같은 소리와 함께 하얀 알갱이들이 수연의 얼굴과 온몸으로 쏟아졌습니다. 소금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굵은 천이렴이 따가울 정도로 수연의 피부를 때렸습니다. 고용인들이 최 회장의 눈짓 한 번에 소금 바구니를 통째로 들이부은 것입니다. 수연은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콜록거렸습니다. 어서 오니라. 며느리야. 최 회장이 코웃음을 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오기 전부터 재수가 없으니 부정을 씻어내야지 않겠니? 어디서 굴러먹다 온 건지 모를 천한 것을 내 집에 들이는데 이 정도 소득은 기본이지. 수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소금 알갱이가 머리카락 사이사이와 옷깃 속으로 파고들어 따가웠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반항해봤자 돌아오는 건 더 큰 모욕뿐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으니까요. 최 회장은 혀를 차며 옆에 서 있던 한 여장에게 턱짓을 했습니다. 김 실장, 얘는 본체에 들릴 필요 없다. 저 뒤편에 있는 별채 창고나 쓰게 해. 어차피 남편 병수발이나 들러온 애한테 좋은 방이 가당키나 하니? 네, 회장님. 알겠습니다. 한 여장이라 불리는 중년 여성이 차가운 표정으로 수연의 짐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현관 앞에 있는 쓰레기통으로 걸어가 가방을 거꾸로 뒤집어 탈탈 털어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르르 쏟아진 짐 속에서 수연의 낡은 옷가지들과 부모님의 유일한 유품인 액자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쨍그랑 유리 액자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수연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그건 엄마 사진인데. 하지만 한 여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발로 사진을 밟아 뭉개버렸습니다. 회장님 지시입니다. 수준 떨어지는 물건은 본가 반입 금지거든요. 빈대라도 묻어 있으면 어쩌시려고 이런 걸 들고 오십니까? 수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깨진 유리 조각 사이로 구겨진 사진을 줍고 싶었지만 한 여장의 억센 손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콜록, 콜록, 뒤에서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던 진혁이 발작적으로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그는 이 난장판을 보고도 아무런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오히려 수연에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명령했죠. 이봐, 물 좀 가져와. 약 먹어야 하니까. 멍하니 있지 말고 빨리 움직여. 진혁의 태도는 철저히 방관자였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도 오직 제 몸 하나 챙기기 바쁜 이기적인 환자처럼 보였죠. 수연은 배신감과 서러움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물을 가지러 가기 위해 급히 몸을 돌리던 수연이 바닥에 흩어진 소금 알갱이를 밟고 휘청거렸습니다. 중심을 잃고 넘어지려는 찰나 수연의 손이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잡을 것이라곤 진혁의 휠체어뿐이었습니다. 보통 휠체어라면 바퀴가 밀려 함께 넘어질 상황이었죠. 하지만 기이하게도 휠체어는 마치 바닥에 박힌 듯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수연은 휠체어 손잡이를 붙잡고 간신히 넘어지는 것을 면했습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고개를 들어보니 진혁은 여전히 허공을 보며 기침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보았습니다. 진혁의 손가락이 휠체어 바퀴의 잠금 장치 레버에서 슬며시 떨어지는 것을요. 아주 찰나의 순간 그가 바퀴를 고정해 수연을 지탱해 준 것이었습니다. 잘못 본 걸까요? 수연이 의아한 눈빛으로 진혁을 바라봤지만 그는 신경질적으로 수연의 손을 쳐냈습니다. 안 가져오고 뭐해?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듣나? 수연은 입술을 깨물며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차가운 물 한 잔을 떠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거대한 감옥에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수연이 안내받은 곳은 말이 별채지 사실상 폐가나 다름없었습니다. 정원 구석진 곳에 덩그러니 놓인 낡은 창고였는데 문을 열자마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천장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고 바닥 장판은 습기를 먹어 썩어가고 있었죠. 여기가 사람 사는 곳인가요? 수연이 기가 막혀 묻자 한 여장은 열쇠를 던져주며 비웃었습니다. 감지덕지 하세요. 빚쟁이한테 팔려가는 것보단 여기가 호텔일 테니까. 청소도구는 저기 있으니 알아서 치우시고. 한 여장이 쾅 하고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수연은 썩은 내가 진동하는 방 한가운데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끝이다. 나는 이수연이다. 5억 빚도 갚았는데 이까지 곰팡이가 대수냐?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수연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질끈 묶었습니다. 그녀는 천재 건축 설계사였습니다. 공간을 다루는 건 그녀의 주특기였죠. 수연은 창고 구석에 방치된 페인트 통과 버려진 목재들을 찾아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수연은 밤을 새워 창고를 뜯어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썩은 장판을 걷어내고 바닥을 닦아낸 뒤 남은 자재로 벽을 보수하고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귀신 나올 것 같던 폐창고가 조금씩 아늑한 공간으로 변해갔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수연은 깨끗해진 방 바닥에 대자로 뻗었습니다. 비록 좁고 초라했지만 적어도 그녀의 손으로 만든 안전한 공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태상그룹 창립 기념 파티 날이 밝았습니다. 본가 정원에는 화려한 조명이 켜지고 정재계 유명 인사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수연은 최 회장이 보낸 옷상자를 열어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촌스러운 형광색 색동 저고리와 낡은 검정 고무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입으라고요? 수연이 한 여장에게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회장님께서 특별히 골라주신 겁니다. 며느리가 검소한 미덕을 보여야 한다면서요. 잔말 말고 입고 나오세요. 결국 수연은 광대 같은 꼴을 하고 파티장에 끌려나갔습니다. 수연이 등장하자 파티장의 웅성거림이 뚝 멈췄습니다. 우아한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수연의 모습은 기괴할 정도로 튀었습니다. 저 여자 뭐야? 굿하러 왔나? 강 회장이 데려온 며느리라며? 수준하고는.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수연의 귀에 화살처럼 박혔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그때 최 회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제 며느리를 소개합니다. 보시다시피 많이 부족한 아이입니다. 최 회장은 인자한 척 미소를 지으며
수연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우리 불쌍한 아들이 몸이 성치 않아서 씨도 못 받는 밭을 며느리라고 드렸습니다. 그저 밥이나 축내지 않으면 다행이라 여겨 거두었으니 여러분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공개적인 망신이었습니다. 씨도 못 받는 밭이라니. 수연은 수치심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를 벌거벗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챙그랑, 와장창, 구석 테이블에서 요란한 파열음이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진혁이 샴페인 타워를 들이받아 유리잔들이 산산조각 난 것이었습니다. 진혁은 바닥에 엎어진 채 온몸을 떨며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거품까지 물고 있었죠. 아이고, 회장님. 비서들이 기겁하며 달려들었습니다. 최 회장의 연설은 엉망이 되었고 사람들은 수연이 아닌 진혁을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또 발작인가 봐. 태상그룹도 이제 끝이네. 아들이 저 모양이니. 최 회장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자신의 완벽한 파티를 망친 아들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죠. 빨리 방으로 옮겨. 꼴사 나오니까. 소동이 벌어지는 사이 수연은 멍하니 진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진혁이 미쳐서 날뛴다고 생각했지만 수연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진혁이 쓰러지기 직전 아주 잠깐 수연을 쳐다봤거든요. 그 눈빛은 초점이 풀린 환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지금이야 숨 좀 돌려라고 말하는 듯한 지극히 이성적이고 차분한 눈빛이었습니다. 설마 나 때문에 일부러? 수연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비서들을 따라 진혁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진혁의 침실은 적막했습니다. 비서들이 물러가고 방 안에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진혁은 언제 발작을 일으켰냐는 듯 침대에 기대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태블릿 PC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수건을 집어들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다리 많이 부으셨네요. 수연은 휠체어 생활로 퉁퉁 부어오른 진혁의 종아리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감싸고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조심스러우면서도 야무졌습니다. 진혁의 다리 근육이 수연의 손길에 닿자마자 흠칫하고 굳어졌습니다. 하지마. 진혁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계약이라도 남편은 남편이잖아요. 우리가 껍데기 부부라도 남들 앞에서까지 비참해지진 말자고요. 고마웠어요. 수연의 말에 진혁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차가운 가면을 뒤집어 썼습니다. 도청 장치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착각하지 마. 그냥 손이 미끄러진 거니까. 그리고 주제넘게 굴지 말고 나가. 내 몸에 손대지 마. 더러우니까. 진혁은 매몰차게 수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수연은 상처받은 눈으로 진혁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수건을 내려놓고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로 나온 수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 어두운 구석에서 누군가의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곤거리는 목소리였지만 고요한 저택이라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한여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무전기를 들고 누군가에게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네, 회장님. 며느리는 방금 별채로 돌아갔습니다. 네. 강 회장님과는 별다른 대화 없었고요. 확실히 사이가 안 좋습니다. 네, 오늘 밤 동선 체크해서 내일 아침 보고서 올리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쥐새끼 한 마리도 제 감시를 피할 순 없습니다. 수연은 입을 틀어막고 벽 뒤로 숨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 집은 단순히 시집살이가 고된 곳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하고 보고되는 말 그대로 화려한 감옥이었습니다. 수연은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한 여장의 눈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살아남으려면, 그리고 이 지옥에서 무력한 남편을 지키려면 자신이 먼저 이 집을 장악해야 한다고요. 수연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도끼가 그녀의 가슴 속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본가에 입성한 지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연은 이 거대한 감옥 같은 저택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는 중이었죠. 곰팡이가 피었던 별채 창고는 수연의 손길을 거쳐 제법 사람이 살만한 아늑한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에게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의문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 밤 새벽 2시만 되면 들려오는 정체불명의 소음이었습니다. 쿵, 쿵, 쿵. 마치 거대한 쇠뭉치를 바닥에 내려놓는 듯한 둔탁한 진동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 같은 바람 소리까지. 처음에는 보일러 배관이 낡아서 나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너무나 규칙적이었고 무엇보다 진혁의 방 너머에 있는 서재 쪽에서 들려온다는 게 수상했습니다. 그날 밤도 수연은 소음 때문에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 바늘은 정확히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쿵, 쿵. 소리는 평소보다 더 크고 격렬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밤마다 저 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수연은 겉옷을 걸치고 조심스럽게 별채를 나섰습니다. 정원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본체의 불은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수연은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발소리를 죽여 진혁의 서재 쪽 외벽으로 다가갔습니다. 벽에 귀를 대보니 소리는 더욱 선명했습니다. 쉭, 쉭. 그것은 누군가 격렬하게 몸을 움직일 때 나는 옷깃 스치는 소리와 거친 호흡 소리였습니다. 이건 기계 소리가 아니야. 사람이야. 수연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진혁이 아픈 건 아닐까요? 아니면 누군가 진혁을 괴롭히고 있는 건 아닐까요? 수연은 용기를 내어 서재 창문 틈으로 손전등을 비춰보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스락. 수연의 발밑에서 마른 나뭇가지가 밟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정적 속에서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죠. 그 순간 거짓말처럼 서재 안의 소음이 뚝 끊겼습니다. 마치 누군가 숨을 멈추고 바깥의 동태를 살피는 것만 같은 섬뜩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연은 등골이 오싹해져 뒷걸음질 쳤습니다. 안에 누구 있어요?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수연은 결국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한 채 도망치듯 별채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본체 다이닝룸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최 회장은 출장으로 자리를 비웠고 식탁에는 진혁과 수연 단둘뿐이었습니다. 진혁은 여느 때처럼 깨작깨작 샐러드를 뒤적이며 힘없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수연은 물잔을 만지작거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어젯밤에 혹시 무슨 소리 못 들으셨어요? 진혁의 포크가 허공에서 딱 멈췄습니다. 소리? 무슨 소리? 새벽 2시쯤에요. 서재 쪽에서 쿵쿵거리는 소리도 나고 거친 숨소리 같은 것도 들려서요. 혹시 몸이 안 좋으셨나 해서 가봤는데. 채그랑 진혁이 들고 있던 포크와 나이프를 접시 위에 거칠게 떨어뜨렸습니다. 날카로운 금속음이 식당을 울렸습니다. 진혁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더니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소리,
또 그 소리야? 진혁이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귀엔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당신도 날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거야? 최 회장처럼 내가 미쳐서 헛소리라도 듣는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아니,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닥쳐. 시끄러워. 약. 내 약 어디 있어? 진혁은 식탁 위에 물컵을 쳐서 쓰러뜨리고는 주머니에서 약통을 꺼내 손을 덜덜 떨며 알약들을 입안으로 털어 넣었습니다. 물도 없이 약을 삼키며 캑캑거리는 모습은 영락없는 신경쇠약 환자였습니다. 수연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쓸데없는 소리를 했네요. 진정하세요. 수연이 진혁의 등을 두드려주려 했지만 진혁은 혐오스러운 벌레라도 닿은 듯 몸을 움츠리며 휠체어를 돌렸습니다. 내 앞에서 꺼져. 다시는 그따위 소리 하지 마. 진혁은 도망치듯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수연은 쏟아진 물이 흥건한 식탁을 닦으며 자책했습니다. 자신이 예민한 환자의 신경을 건드린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하지만 수연은 보지 못했습니다. 복도를 돌아나가는 진혁의 입가에 맺힌 서늘한 미소를 말입니다. 들킬 뻔했군. 감각이 예리한 여자야. 한편 태상가 저택에서 멀지 않은 강남의 한 유흥가 뒷골목. 검은색 승용차 안에서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의 신복인 비서실장이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고 있었죠. 맞은편에 앉은 남자는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봉투 안을 확인했습니다. 김민재 씨, 금액은 확인해 보시죠. 도박빚 3억, 이걸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남자의 이름은 김민재였습니다. 수연에게 전세 사기를 치고 빚더미에 앉게 만든 장본인이자 그녀의 전 남자친구였죠. 민재는 돈다발 냄새를 맡으며 낄낄거렸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통이 크시네. 근데 조건이 뭐라고요? 간단합니다. 이수연 그 여자를 이용해서 강진혁 회장을 자극하세요. 비서실장의 눈이 뱀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강 회장은 지금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자신의 아내가 과거의 남자와 얽히는 꼴을 보면 아마 눈이 뒤집히겠죠. 우리는 그 미쳐 날뛰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완전히 통제 불능의 미치광이로 만들어서 정신병원에 쳐넣을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질투심 유발 작전이나? 비슷합니다. 강도 높게 하세요. 폭력을 쓰든 협박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강진혁이 이성을 잃고 덤벼들게만 만드세요. 민재는 입맛을 다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수연 다루는 건 제가 전문가니까. 그년이 뭘 제일 무서워하는지 뼛속까지 알고 있거든요. 악마들의 거래가 성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수연은 오랜만에 외출을 허락받아 시장을 보러 나왔습니다. 본가의 숨막히는 공기에서 벗어나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저녁 창거리를 사들고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수연의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아! 수연이 놀라 장바구니를 떨어뜨리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익숙한 담배 냄새, 느끼한 눈빛, 꿈에서도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악몽, 김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우리 수연이 재벌가 사모님 되더니 때깔이 아주 좋아졌다? 민재는 뻔뻔하게 웃으며 수연의 얼굴을 훑어내렸습니다. 수연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네가 여기 왜 있어? 왜긴. 내 여자 잘 사나 궁금해서 왔지. 이거 나. 더러운 손 치워. 수연이 팔을 뿌리치려 했지만 민재의 악력은 셌습니다. 민재는 수연을 벽으로 밀어붙이며
주머니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이것 봐라. 우리 옛날에 참 좋았는데. 이 사진들 강 회장님이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고고한 척하는 며느리가 사실은 사기꾼 전 남친이랑 놀아나던 여자였다는 걸 알면 사진 속에는 과거 민재와 수연이 다정하게 찍은 모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은 치가 떨렸습니다. 원하는 게 뭐야? 돈이야? 똑똑하네. 근데 돈만으론 안 되지. 태상과 기밀 서류 좀 빼와. 내 남편 방에 있는 거면 뭐든 좋아. 미쳤어? 내가 그 짓을 할 것 같아? 안 하면? 이 사진들 내일 조간신문에 뿌려질 텐데. 그리고 네가 보증선 사채 빚 아직 원금 남은 거 알지? 그거 빌미로 내 남편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라도 해줄까? 민재가 낄낄거리며 수연의 뺨을 툭툭 쳤습니다. 수연은 공포와 수치심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마. 제발 그만해. 수연이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치자 민재의 표정이 순식간에 험악해졌습니다. 그가 손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인연이 좋게 말하니까 말을 안 들어?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과거의 트라우마가 수연을 덮쳤습니다. 수연은 비명을 지르지도 못한 채 눈을 질끈 감고 웅크렸습니다. 부앙. 그때 골목길 입구에서 강렬한 하이빔이 쏘아졌습니다.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밝은 빛과 함께 육중한 차량이 굉음을 내며 달려왔습니다. 진혁의 경호를 맡고 있는 검은색 SUV였습니다. 기익. 차가 민재의 바로 앞에서 급정거했습니다. 민재는 기겁을 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뭐야? 이 새끼들은. 차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경호원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살벌한 기세에 눌린 민재는 욕설을 내뱉으며 꼬리를 내렸습니다. 두고 봐. 다음에 보면 진짜 가만 안 둔다. 연락해라. 민재는 도망치듯 골목길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경호원이 다가와 물었지만 수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리는 손으로 멍든 팔목을 감싸쥐었습니다. 괜찮아요. 집에 갈래요. 저택으로 돌아온 수연은 욕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수연은 수돗물을 틀어놓고 팔목을 벅벅 씻어냈습니다. 민재의 손이 닿았던 자리가 썩어 문드러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흐흑. 수연은 세면대를 붙잡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빚을 다 갚았다고 생각했는데 과거의 망령은 끈질기게 그녀를 따라다니며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저택에서도 남편이라는 사람 옆에서도 그녀는 결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력감과 외로움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같은 시각 저택의 깊숙한 곳, 아무도 모르는 진혁의 비밀 서재 안에는 서늘한 냉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책상 앞에 앉아 대형 모니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욕실에서 숨죽여 울고 있는 수연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비치고 있었죠. 진혁은 15년간 살아남기 위해 집안 곳곳에 자신만의 눈과 귀를 심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눈을 통해 아내의 눈물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붉게 멍든 팔목, 공포에 질려 떨리는 어깨, 진혁의 눈동자가 분노로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우드득, 진혁이 쥐고 있던 만년필이 반으로 부러졌습니다. 그걸로도 모자라 진혁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쾅! 단단한 원목 책상의 모서리가 박살나며 나무 파편이 튀었습니다. 최명희, 그리고 김민재, 진혁의 입에서 지옥에서 올라온 듯한 낮은 으르렁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경호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민재 그놈 뒷조사 끝났나? 네, 회장님. 최명희 회장 비서실과 접촉한 정황 포착했습니다. 도박 빚을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사모님을 협박하라고 사주했더군요.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군. 진혁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뚝뚝 묻어났습니다. 계속 감시해. 한 번만 더 내 사람 건드리면 그땐 법이고 나발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응징한다. 전화를 끄는 진혁은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다리는 조금의 떨림도 없이 바닥을 단단히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책장을 밀고 비밀 통로를 통해 지하 헬스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은 병약한 환자의 집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각종 운동기구들이 즐비했고 바닥에는 땀방울 자국이 선명했죠. 진혁은 상의를 벗어던졌습니다. 비쩍 마른 환자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강철처럼 단단한 근육들이 갑옷처럼 그의 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 뒤에는 거대한 호랑이 문신이 꿈틀거리고 있었죠. 진혁은 벤치프레스에 누워 100kg이 넘는 바벨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나, 둘, 셋. 그는 짐승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근육을 혹사시켰습니다. 분노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협박당하고 우는데도 당장 달려가 그 자식을 찢어발기지 못하고 숨어 있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역겨웠습니다. 15년 동안 바보 연기를 하며 힘을 길러왔지만 정작 소중한 사람 하나 지키지 못하는 현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쾅! 진혁은 바벨을 거칠게 내려놓고 샌드백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퍼! 그의 주먹이 샌드백에 꽂힐 때마다 묵직한 타격음이 지하 공간을 울렸습니다. 샌드백이 터질 듯 찌그러졌습니다. 수연아, 미안하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진혁은 땀범벅이 된 채 거울 속의 자신을 노려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남자는 더 이상 겁쟁이 도련님이 아니었습니다.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 아니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괴물이 되기로 결심한 야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진혁은 땀을 닦으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가면을 벗을 때가 왔습니다. 비록 그 모습이 수연을 놀라게 할지라도 더 이상 그녀가 혼자 울게 두지는 않겠다고 다짐했죠. 폭풍전야의 밤이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하늘이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지는 오후였습니다. 검은 먹구름이 태산과 저택 위를 뒤덮었고 번개가 칠 때마다 대지는 섬뜩한 푸른빛으로 번쩍였습니다. 마치 곧 닥쳐올 비극을 예고하는 듯한 불길한 날씨였습니다. 최명희 회장은 아침부터 저택의 모든 경호 인력을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은 다들 외곽 순찰을 돌도록 해. 저택 내부에는 얼씬도 하지 마라.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남기지 말고 다 나가. 최 회장의 지시는 명백했습니다. 저택을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 누군가 침입해도 도와줄 사람이 없게 만드는 것이었죠. 이것은 철저하게 기획된 함정이었습니다. 텅 빈 저택에는 빗소리만이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정적을 깨고 난데없는 고함이 대문 밖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이수연, 나와. 당장 안 나와. 술에 쩔어 혀가 꼬인 목소리, 바로 김민재였습니다. 그는 한 손에는 소주병을 들고 비를 맞으며 대문을 발로 차고 있었습니다. 강진혁, 너도 나와. 내 여자 뺏어가니까 좋냐? 이 빌어먹을 놈. 민재의 고함은 천둥 소리만큼이나 크게 저택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별채에 있던 수연은 사색이 되어 뛰쳐나왔습니다. 제발 그만해요.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해요. 수연이 대문을 열고 나가자 민재는 기다렸다는 듯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나오네, 재벌가 사모님. 보고 싶었다. 민재가 수연에게 다가가려 하자 수연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가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가라고요. 경찰? 불러봐. 기자들도 부르고 다 불러. 내가 누군지 알아? 강진혁 회장의 아내가 과거에 나랑 동거했던 여자라고 다 까발려 줄 테니까. 민재는 악을 쓰며 수연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사정없이 뺨을 때렸습니다. 짝. 수연의 고개가 획 돌아갔고 그녀는 빗물이 고인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입술이 터져 비릿한 피 맛이 났습니다.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어? 내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거야. 넌 평생 내 손바닥 아니라고. 2층 테라스, 최 회장은 와인잔을 든 채 이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비명은 잘 들리지 않았지만 수연이 바닥을 기는 모습은 아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최 회장의 입가에 잔혹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더 짖어라. 더 물어뜯어. 그래야 내 아들이 미쳐 날뛰지. 그녀는 진혁이 수치심과 무력감에 못 이겨 발작을 일으키는 꼴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전 남친에게 폭행당하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자의 비참한 말로를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기익. 그때 굳게 닫혀있던 본체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혁이었습니다. 그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비를 맞으며 천천히 휠체어를 밀고 나왔습니다. 경호원도 비서도 없이 홀로 나온 그의 모습은 처량하기 짝이 없어 보였습니다. 민재는 수연의 머리채를 잡은 채 진혁을 보고 낄낄거렸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나오셨네. 근데 어쩌나? 일어날 수도 없어서 기어 나오셨어? 진혁은 비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민재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소에 초점 없는 멍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살기가 뚝뚝 떨어지는 차갑게 가라앉은 눈이었습니다. 그 손 놓아라. 진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빗소리를 뚫고 민재의 귀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뭐, 안 들리는데? 이 허튼 놈이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민재는 보란듯이 수연의 머리채를 더 세게 휘어잡았습니다. 수연이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아파요. 회장님, 오지 마세요. 수연은 진혁이 다칠까봐 울부짖었습니다. 민재 같은 거구의 깡패를 상대로 휠체어에 앉은 환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여자가 아프다잖아. 근데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구경이나 해. 내 마누라가 어떻게 교육받는지 보여줄 테니까. 민재가 주먹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수연을 향해 내리꽂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천둥이 치는 것과 동시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진혁의 몸이 스프링처럼 튀어올랐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움직임이라기보다는 맹수가 먹이를 낚아채는 속도였습니다. 순식간에 3미터 거리를 좁힌 진혁의 손이 허공을 가르더니 민재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턱! 둔탁한 파열음이 났습니다. 민재는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명 안진뱅이였는데 눈앞에 거대한 그림자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혁은 민재의 손목을 잡은 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비틀어 버렸습니다. 우지끈 뼈가 어긋나는 끔찍한 소리가 정원을 울렸습니다. 으악! 민재의 입에서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진혁의 공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는 민재의 멱살을 잡아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더니 단단한 무릎으로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퍽!
민재의 입에서 억소리와 함께 위액이 튀어나왔습니다. 100kg 넘는 거구인 민재가 종이 인형처럼 공중으로 떴다가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쾅! 대리석 바닥이 울릴 정도의 충격이었습니다. 민재는 고통에 몸을 비틀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이거, 괴물. 민재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남자는 그가 알던 병약한 재벌 2세가 아니었습니다. 비를 맞아 흠뻑 젖은 진혁의 흰 셔츠가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그 아래로 터질 듯이 팽팽하게 솟아오른 근육들이 꿈틀거리고 있었죠. 그리고 빗물에 젖어 투명해진 셔츠 등 뒤로 거대한 호랑이 문신이 검푸르게 비쳐 보였습니다. 그것은 15년간 숨죽여온 야수가 드디어 우리를 깨고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진혁은 쓰러진 민재에게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뚜벅, 뚜벅. 구두 굽소리가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진혁은 민재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이성을 잃고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감히 내 사람을 건드려?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 진혁이 주먹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 주먹에 맞으면 민재의 머리통이 박살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회장님, 안 돼요. 수연의 비명이 진혁의 귀를 때렸습니다. 진혁의 주먹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은 찢어진 옷깃을 여미며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괜찮아? 수연아. 진혁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손을 뻗으며 수연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힉! 수연이 쏘스라치게 놀라며 바닥을 기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진혁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시야 속에서 비에 젖은 진혁의 거대한 체구와 살기 어린 눈빛은 과거 자신을 짓밟았던 빚쟁이들의 폭력적인 모습과 완벽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피 묻은 손, 솟아오른 핏줄, 상대를 무자비하게 꺾어버리는 압도적인 힘. 그것은 수연이 평생을 도망쳐온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오지 마. 오지 마세요. 수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수연아, 나야. 진혁이야. 널 구하려고. 거짓말. 다 거짓말이었어. 수연이 악을 썼습니다. 힘없다며. 환자라며. 근데 그 힘은 뭐야? 당신도 똑같아. 저놈들이랑 똑같은 괴물이야. 괴물. 그 단어가 진혁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진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15년간 숨겨온 힘을 꺼낸 단 하나의 이유는 오직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힘이 오히려 그녀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수연은 공포에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과호흡을 일으켰습니다. 저리 가. 내 몸에 손대지 마. 무서워. 무섭다고. 수연은 머리를 감싸 쥐고 웅크려 벌벌 떨었습니다. 진혁의 손이 허공에서 갈 곳을 잃고 멈췄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비가 아니라 진혁의 무너진 마음 같았습니다. 아, 내가 무슨 짓을. 진혁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구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유일한 안식처를 제 손으로 부숴버린 꼴이었습니다. 찰칵. 그 잔인한 순간을 놓치지 않고 2층 테라스에서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최 회장이 캠코더를 들고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완벽해. 아주 그림이 좋아. 폭력 남편의 공포에 떠는 아내라. 이걸로 게임 끝이구나. 최 회장은 녹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진혁은 테라스 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눈빛이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바닥에는 기절한 민재가 널브러져 있었고 구석에는 공포에 질린 수연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젖은 셔츠를 입은 야수가 길을 잃은 채 서 있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다시 한번 요란하게 울리며 비극적인 밤의 클라이맥스를 알렸습니다. 이날의 사건은 태산가에 피바람을 몰고 올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사건 직후 태산가 저택의 거실은 거대한 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명희 회장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다는 명목으로 그룹의 핵심 이사진과 고문 변호사들을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상석에 앉은 최 회장의 표정은 엄숙했지만 그 눈 밑에는 감출 수 없는 희열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중앙에 놓인 대형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화면에서는 아까 정원에서 벌어진 참극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진혁이 김민재의 팔을 부러뜨리고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영상을 보는 이사들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럴 수가. 회장님이 저렇게 폭력적인 분이셨습니까? 심신미약이라더니 저건 맹수 아닙니까? 사람들의 동요를 지켜보던 최 회장이 혀를 차며 입을 열었습니다. 보십시오. 제 아들이지만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조현병의 분노 조절 장애까지 겹쳐서 이제는 통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사람을 죽일 뻔했어요. 최 회장의 시선이 구석에 처박혀 있는 진혁에게로 향했습니다. 진혁은 휠체어에 묶이다시피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양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옷은 흙탕물과 빗물로 엉망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민재를 죽일 듯이 패던 야수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진혁은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침을 질질 흘리고 있었습니다. 헤헤, 비 온다. 비 와. 사탕 줘. 진혁이 몸을 비틀며 알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연기였습니다. 폭행죄로 감옥에 가는 것을 피하고 최 회장의 경계심을 흐트러뜨리기 위한 처절한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는 수연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최 회장이 변호사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사회 결정에 따라 강진혁 회장의 직무를 정지합니다. 또한 환자의 상태가 위중하여 자해 및 타해의 위험이 있으므로 즉시 폐쇄병동으로 강제 입원 조치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이사들은 묵묵부답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 하나 진혁을 변호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미 태산그룹은 최 회장의 손아귀에 넘어가 있었으니까요. 최 회장은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이번에는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아들 문제는 해결됐고 이제 며느리 처분을 해야겠지? 수연은 바들바들 떨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수연, 너도 봤지? 내 남편이라는 작자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괴물인지. 어머니, 그래도 병원에 가두는 건 너무해요. 치료를 받으면. 닥쳐. 감히 어디서 말대꾸야. 최 회장이 찻잔을 집어 던질 듯 위협했습니다. 너도 공범이야. 내 전 남친이라며? 둘이 짜고 내 아들 자극해서 돈 뜯어내려고 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아닙니다. 저는 정말 아니에요. 억울해요. 수연이 절규했지만 최 회장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을 툭 던졌습니다. 이혼 서류다. 도장 찍어. 위자료는 한 푼도 없다. 네가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 당장 감옥에 쳐넣어도 시원찮지만 내 아들이 불쌍해서 봐주는 거야. 당장 짐 싸서 나가. 안 그러면 너도 공갈 협박죄로 고소할 테니까.
감옥, 고소, 수연의 숨통을 조여오는 단어들이었습니다. 수연은 도움을 요청하듯 진혁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아니 여보, 말 좀 해봐요. 우리 아니잖아요. 당신 멀쩡하잖아요. 제발 뭐라고 말 좀 해보라고요. 수연이 진혁의 휠체어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진혁은 수연을 알아보지 못하는 듯 고개를 푹 숙인 채 중얼거리기만 했습니다. 무서워. 때리지 마. 잘못했어요, 어머니. 약 주세요. 진혁의 텅 빈 눈동자를 보는 순간 수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해준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힘만 센 미치광이거나 아니면 자신을 철저히 기만하고 있는 사기꾼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수연이 기댈 곳은 없었습니다. 이 거대한 저택에서 그녀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결국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최 회장은 서류를 낚아채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잘 생각했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지금 당장 꺼져. 내일 아침까지 있을 생각 마라. 수연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거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지만 진혁은 여전히 침을 흘리며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축 처진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배신감에 사로잡힌 수연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별채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땀과 눈물로 고쳐놓은 그 작은 공간이 이제는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벽에 칠한 페인트 자국 하나하나에 진혁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묻어있는 것 같아 가슴이 아렸습니다. 수연은 낡은 트렁크를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가져갈 것이라곤 처음 올 때 들고 왔던 옷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재벌가 며느리로 살았던 한 달의 시간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짐을 싸는 내내 수연의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비 오는 거리에서 자신에게 손수건을 던져주던 진혁. 자신이 젖을까봐 휠체어를 고정해주던 진혁. 그리고 아까 빗속에서 맹수처럼 달려들어 자신을 구해주던 진혁. 하지만 그 모든 기억 위로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던 자신의 모습과 바보처럼 웅크린 지금의 진혁이 겹쳐졌습니다. 속았어. 다 거짓말이었어. 나를 지켜준다더니 결국 나를 버렸어. 수연은 트렁크를 거칠게 닫았습니다. 탁! 닫히는 소리가 마치 두 사람의 인연이 끊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밤은 깊었고 폭우는 더욱 거세져 있었습니다. 수연은 우산도 없이 트렁크를 끌고 본체 현관을 나섰습니다. 정원에는 빗물이 강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트렁크 바퀴가 자갈길에 부딪혀 드르륵거리는 소리가 처량하게 울렸습니다. 저택의 불빛은 모두 꺼져 있었고 고용인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유령의 집에서 도망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연은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닦으며 대문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수연이 정원 중간쯤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불쑥 나타나 수연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검은 우산을 쓴 남자였습니다. 수연은 흠칫 놀라 멈춰섰습니다. 누구세요? 남자가 천천히 우산을 들어 올렸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얼굴은 진혁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휠체어는 없었습니다. 그는 두 다리로 대지 위에 꼿꼿이 아주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구부정했던 허리는 활짝 펴져 있었고 초점 없던 눈동자는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까 거실에서 침을 흘리던 바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진혁은 젖은 수연을 우산 속으로 끌어당기며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 나가면 위험해. 돌아가.
수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멀쩡했고 심지어 위압감마저 느껴졌습니다. 당신, 다리가, 아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지. 비켜요. 내 갈 길 갈 거예요. 수연이 트렁크를 끌고 진혁을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혁은 수연의 팔목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못 가. 대문 밖에 민재놈 패거리가 깔려 있어. 지금 나가면 넌 죽어. 뭐라고요? 거짓말. 또 거짓말.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제 콩으로 메주를 쓴데도 안 믿어요. 수연이 악을 쓰며 반항했습니다. 민재가 밖에서 기다린다는 말이 사실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연에게 가장 위험한 사람은 눈앞에 있는 진혁이었습니다. 자신을 속이고 폭력을 휘두르고 이제는 두 다리로 멀쩡히 서서 앞길을 막는 이중인격자. 이거 나. 경찰 부를 거야. 사람 살려. 수연이 진혁의 팔을 물어뜯을 기세로 발버둥 쳤습니다. 진혁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해. 싫어. 당신이랑 한순간도 같이 있기 싫다고. 비키라고. 수연은 트렁크를 진혁에게 밀어버리고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대문을 향해 죽으림을 다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진혁은 빨랐습니다. 몇 걸음 가지 못해 진혁의 긴 팔이 수연의 허리를 낚아챘습니다. 아! 수연의 몸이 공중으로 붕 떴습니다. 진혁이 수연을 쌀가마니처럼 어깨에 둘러맨 것입니다. 짐승 같은 완력이었습니다. 이거 안 나? 내려줘. 내리란 말이야. 수연이 진혁의 등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발길질을 해댔지만 진혁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본체 현관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포획해 둥지로 돌아가는 맹수 같았습니다. 고용인 몇 명이 창문으로 이 광경을 보고 있었지만 진혁의 살기 어린 눈빛과 마주치자 황급히 커튼을 닫아버렸습니다. 이 넓은 저택에서 수연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진혁은 거칠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빗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수연은 공포에 질려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납치다? 감금이다. 이 남자가 나를 죽이려나 보다. 온갖 끔찍한 상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진혁은 2층 계단을 단숨에 뛰어올라 자신의 침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수연의 눈에 한여장의 놀란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또 도련님? 다리가. 한여장이 입을 딱 벌리고 얼어붙었지만 진혁은 그녀를 무시한 채 침실 문을 발로 차서 열었습니다. 쾅! 문이 열리고 진혁은 수연을 침대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던지듯 거칠게 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조심스럽게 행여나 다칠까봐 배려하는 손길이었지만 공포에 질린 수연에게는 그마저도 위협으로 느껴졌습니다. 수연은 침대 헤드 쪽으로 바짝 붙으며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오지 마. 오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수연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수연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등 뒤에서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방 안에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진혁의 눈은 슬퍼 보였지만 수연의 눈에는 그저 굶주린 괴물의 눈빛으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 지독한 오해와 공포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혁이 방에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벽에 붙은 보안 패널을 조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띠띠띠띠. 비밀번호가 입력되자 육중한 기계음과 함께 문 안쪽에서 강철 빗장이 내려왔습니다. 철커덕, 쿵.
그 소리는 마치 감옥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무겁고 위압적이었습니다. 단순한 잠금이 아니었습니다. 외부에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열 수 없고 안의 소리조차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는 완벽한 차단이었습니다. 침대 구석에 몰린 수연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밀실. 도망칠 곳 없는 이 좁은 방에 맹수 같은 남자와 단둘이 남겨졌다는 공포가 수연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안전장치야. 아무도 못 들어오게. 진혁이 수연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귀에는 그 말이 너는 이제 도간에 든 쥐야라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오지 마. 제발. 돈 없어요. 다 가져갔잖아요. 수연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덜덜 떨었습니다. 과거 사채업자들에게 감금당해 협박받았던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때리지 마세요. 잘못했어요. 진혁은 답답한 듯 한숨을 내쉬며 젖은 셔츠의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투둑. 단추가 떨어지는 소리조차 수연에게는 천둥 소리 같았습니다. 진혁은 셔츠를 벗어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의 상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수연은 공포에 질려 실눈을 뜨고 그를 훔쳐보았습니다. 그리고 숨을 헉 들이켰습니다. 그의 몸은 단순히 운동으로 다져진 근육질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처절한 생존의 기록에 가까웠습니다. 단단한 가슴 근육과 복근 위로 수많은 흉터가 지렁이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것에 베인 자국, 무언가에 대인 화상 자국, 그리고 팔 안쪽에 무수히 남아있는 주자 바늘 자국들. 등 뒤에 새겨진 거대한 호랑이 문신은 그 흉터들을 감추기 위한 위장처럼 보였습니다. 저 상처들은 대체 수연의 떨림이 잠시 멈췄습니다. 폭력을 휘두르는 가해자의 몸이라기엔 너무나 많은 고통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혁은 수연의 시선을 느꼈지만 아무 말 없이 방 한쪽 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커다란 명화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진혁이 액자를 옆으로 밀자 벽 속에 숨겨진 거대한 특수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진혁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드르륵 탁, 드르륵 탁. 금고 문이 묵직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수연은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저 안에서 무엇이 나올까요? 무기, 밧줄, 아니면 또 다른 협박 도구. 하지만 진혁의 손에 들려 나온 것은 종이 뭉치였습니다. 누런색 서류 봉투와 두툼한 등기 권리증들이 양손 가득 들려 있었습니다. 진혁은 그것들을 들고 수연이 있는 침대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수연이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그 순간이었습니다. 푸드덕, 펄럭. 수연의 머리 위로 하얀 눈송이 같은 것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종이였습니다. 수백 장의 종이가 허공을 맴돌다 침대 위로, 바닥으로, 그리고 수연의 무릎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무릎 위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등기필증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대지 500평. 수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다른 종이를 집었습니다. 토지 대장 성수동이가 공장 부지 일체. 주식 양도 증서 제2홀딩스. 바닥에 널브러진 종이들은 휴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하나가 수십억, 아니 수백억을 호가하는 대한민국 노른자 땅들의 권리증이었습니다. 이 방 안에 흩뿌려진 종이 조각들의 가치만 합쳐도 좋기 5천억 원은 넘어 보였습니다. 수연은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어 진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진혁은 종이 더미 위에 아무렇게나 걸터 앉아 수연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돈 달래? 진혁의 목소리는 덤덤했습니다. 이거 다 당신 거야. 당신 명의로 돌려놨어. 네, 제 명의라니요? 내 재산의 절반이야. 내가 관리하기 귀찮아서 그러니까 당신이 좀 맡아줘.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만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그것도 빚 때문에 팔려온 계약직 아내에게 5천억을 넘기다니요. 진혁은 믿지 못하는 수연의 앞으로 다가와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수연의 시선보다 낮아졌습니다. 위협적인 거구의 남자가 스스로 무릎을 꿇고 눈을 맞추는 순간 수연의 마음속에 있던 공포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진혁은 흉터투성이인 자신의 가슴에 수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가져다 댔습니다. 수연은 손을 빼려 했지만 진혁의 손길은 강압적이지 않고 애원하듯 간절했습니다. 그의 가슴에서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느껴져? 이게 진짜 나야. 진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자가 아니야. 미친놈도 아니고. 15년 전 그날 밤 독극물 테러에서 살아남기 위해 미친 척 연기했던 겁쟁이 생존자일 뿐이야. 진혁은 그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15년 전 진혁이 21살이던 해였습니다.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던 어느 날 밤 그는 보았습니다. 인자한 척 웃던 계모 최명희가 자신의 링거줄에 정체불명의 약물을 주입하는 것을요. 그 약은 서서히 근육을 마비시키고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독극물이었습니다. 진혁은 살기 위해 약을 뱉어내고 스스로 다리를 저는 척, 정신이 나간 척 연기해야 했습니다. 내가 멀쩡하다는 걸 들키면 저 여자는 기어코 나를 죽일 테니까. 그래서 바보가 됐어. 남자로도 인간으로도 기능 못하는 폐기물인 척 숨죽여 살았어. 진혁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연은 숨을 멈추고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혁의 팔에 난 수많은 주사 자국들이 그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약이나 약물 중독의 흔적이 아니라 독극물을 해독하고 몸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놓았던 해독제의 흔적이었을 것입니다. 이 방 안에서 혼자 운동하고 혼자 소리 지르며 버텨온 15년의 세월. 그 외롭고 처절했을 싸움이 수연의 가슴을 쳤습니다. 그는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괴물 같은 계모에게서 살아남기 위해 괴물의 탈을 쓴 상처투성이 소년이었습니다. 오늘 빗속에서 당신이 무서워하는 거 봤어. 진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켜주고 싶었는데 내 힘이 당신을 다치게 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연아. 진혁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천하의 강진혁이 깡패들을 맨손으로 때려잡던 야수가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두려움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은 연민과 알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손을 들어 진혁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요? 저는 그냥 방패막이잖아요. 당신은 집을 잃었잖아. 진혁이 고개를 들어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집을 잃었어. 이 저택은 집이 아니야. 지옥이지. 우리 둘 다 돌아갈 곳이 없어. 진혁은 바닥에 흩어진 등기 권리증 하나를 집어 수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짓자. 네, 진짜 집. 문을 잠그지 않아도 무섭지 않고 연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집. 내 돈과 힘 그리고 당신의 건축 능력이라면 할 수 있잖아. 저 여자한테 복수하고 우리가 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집을 짓자고. 그것은 단순한 동업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을 건 프로포즈이자 지옥에서 탈출하기 위한 구원의 손길이었습니다. 수연은 손에 쥐어진 권리증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 종이의 무게가 진혁의 진심만큼이나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5천억을 뿌리고 무릎을 꿇고 우는 이 남자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해요. 수연이 눈물을 닦으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 같이 지어요. 그리고 저 여자 내 손으로 내쫓아 줄게요. 제가 공간 설계는 또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이 집의 약점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수연의 말에 진혁의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가식적인 미소가 아닌 소년처럼 순수한 진짜 미소였습니다. 진혁은 수연의 손을 잡고 자신의 볼에 비볐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방안을 가득 채운 수천억 원의 종이 눈 위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천둥번개가 치고 있었지만 이 밀실 안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심장 소리가 하나로 겹쳐지며 태산가를 무너뜨릴 거대한 복수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혁에게는 든든한 파트너가, 수연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생겼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태산가에는 전례 없는 태풍이 몰아칠 것입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 날 아침, 태산가 저택에는 팽팽한 전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밤새 진혁과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짰던 수연은 아침 햇살이 비치는 테이블 위에 저택의 설계 도면을 쫙 펼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건축가의 예리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붉은 펜으로 최 회장의 서재 벽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에요. 건축법상 이 기둥과 벽 사이에 30cm의 유격이 생길 이유가 없어요. 이건 죽은 공간, 즉 데드 스페이스예요. 데드 스페이스? 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책장이지만 이 뒤에 반드시 숨겨진 공간이 있다는 뜻이죠. 최 회장의 비밀 금고는 여기 있어요. 진혁은 수연의 명쾌한 분석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당신을 믿길 잘했어. 오늘 주주총회는 10시야. 내가 회의장에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줄 수 있겠어? 걱정 말아요. 이 집 구조는 내가 당신보다 더 잘 아니까요. 당신은 가서 화려하게 등장만 해요. 두 사람은 비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빼앗긴 인생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전쟁이었습니다. 오전 9시 저택 마당으로 사설 구급차 한 대가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들어왔습니다. 최 회장이 부른 정신병원 이송 차량이었습니다. 건장한 남자 간호사들이 구속복을 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은 거실에 멍하니 앉아있는 진혁을 짐승 다루듯 포위했습니다. 강진혁 씨, 병원으로 가셔야죠. 반항하면 강제 진정제 투여합니다. 진혁은 다시 초점 없는 눈을 하고 침을 흘리며 공포에 떠는 척 연기했습니다. 싫어. 주사 무서워. 안 갈래. 남자들은 진혁의 팔을 거칠게 낚아채 구속복을 입히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에엥. 저택 전체를 뒤흔드는 날카로운 화재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동시에 지하실 쪽에서 시커먼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올랐습니다. 불이 났다. 고용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습니다. 수연이 미리 준비해둔 특수 연막탄을 터뜨린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저택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터지며 물줄기가 쏟아졌고 매캐한 연기에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송 요원들이 당황해서 우왕좌왕하는 사이 진혁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요원 한 명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연기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잡아. 환자 도망간다. 요원들이 소리쳤지만 진혁은 이미 미리 매수해둔 뒷문 대기조의 차량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 차는 병원이 아닌 태산건설 주주총회장으로 향하는 진혁의 전용차였습니다. 고용인들과 이송 요원들이 모두 마당으로 대피한 텅 빈 저택. 방독면을 쓴 수연이 연기를 뚫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커다란 오한마 대신 정밀한 전동 드릴과 산업용 내시경 카메라가 들려 있었습니다. 무식하게 때려 부수는 건 하수나 하는 짓이지. 수연은 최 회장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장 뒤에 숨겨진 공간. 그녀는 도면에서 계산한 정확한 좌표의 드릴을 댔습니다. 윙하는 소리와 함께 드릴 이 벽면을 파고들었습니다. 수연은 구멍 사이로 내시경, 카메라를 집어넣어 잠금 장치의 회로를 확인했습니다. 빙고. 수연이 회로선을 끊자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책장이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책장 뒤에는 거대한 비밀 금고가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최 회장이 평생을 바쳐 긁어모은 추악한 욕망의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이중장부, 차명 계좌 리스트, 그리고 김민재와의 거래 내용이 담긴 녹음기까지.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강진혁 그놈 완전히 미친놈으로 만들어.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최 회장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수연은 입술을 깨물며 모든 증거 자료를 챙겼습니다. 끝났어. 당신의 그 화려한 성은 이제 무너질 거야. 같은 시각 태산건설 본사 대회의실. 긴급 주주총회장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상석에 앉은 최명희 회장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제 아들 강진혁 회장의 건강 상태가 심각합니다. 더 이상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하다는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오늘부로 해임안을 상정합니다. 이사들은 최 회장의 눈치를 보며 웅성거렸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최 회장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의사봉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하도록 하길. 쾅! 회의실의 양쪽 문이 부서질 듯 활짝 열렸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우렁찬 목소리가 장내를 울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입구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완벽한 핏의 네이비 슈트를 입은 강진혁이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는 모습, 형형하게 빛나는 눈빛, 정신병원에 끌려갔다던 폐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강 회장? 최 회장이 의사봉을 떨어뜨릴 뻔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가 어떻게 여기에? 어머니, 아니 최명희 이사님. 아들이 멀쩡해서 실망하셨습니까? 진혁은 성큼성큼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휠체어에 의지하던 나약함 따위는 없었습니다.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경호원들조차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진혁은 단상 위에 두툼한 서류 뭉치를 내던졌습니다. 퍽! 주주 여러분, 최 이사가 추진 중인 신도시 개발 사업 다들 아시죠? 태산건설의 명운이 걸린 사업이라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혁이 좌중을 둘러보며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그 사업 부지의 90%가 이미 다른 회사의 소유라는 걸 아십니까?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주주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회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다 확인했는데. 확인을 덜 하셨네요.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보시죠. 현재 그 땅의 소유주는 제이홀딩스입니다.
진혁이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 거대한 지도와 함께 토지 소유 현황이 떴습니다. 빨갛게 표시된 알짜배기 땅들이 모두 J홀딩스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J홀딩스의 대표는 진혁이 문 쪽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제 아내 이수연입니다.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작업복 차림의 수연이 먼지를 털며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검댕이 묻어 있었지만 그 어떤 명품 드레스를 입었을 때보다 빛나 보였습니다. 수연은 당당하게 걸어와 진혁의 옆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J홀딩스 대표 이수연입니다. 저희는 태산건설의 현 경영진을 신뢰할 수 없어 토지 사용 승인을 전면 거부합니다. 장래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신도시 사업이 무산되면 태산건설은 부도가 날 판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저것들이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경비원, 당장 저 미친년 놈들 끌어내.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십니까? 수연이 품에서 녹음기를 꺼내 마이크에 갖다 댔습니다. 강진혁 그놈 완전히 미친놈으로 만들어.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죽여도 상관없어. 최 회장의 육성이 회의실 스피커를 통해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살인교사. 주주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최 회장은 털썩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조작이야. 그때 회의실 뒷문이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검찰 특수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명혜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및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최 회장의 양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커덕. 차가운 금속음이 그녀의 몰락을 알렸습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 줄 알아. 변호사 불러. 강진혁 너 이 자식? 네가 감히 나를. 최 회장은 끌려나가면서도 악을 썼습니다. 진혁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수연이 한 발자국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최 회장의 귀에 대고 나지막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최 회장이 도끼 어린 눈으로 수연을 노려보았습니다. 감옥 갔다 오시면 갈 데 없으실 거예요. 뭐? 그 저택 말이에요. 어제부로 제 명의로 넘어왔거든요. 당신이 횡령한 돈으로 산 집이라 압류 들어갔고 제가 J홀딩스 자금으로 경매받았습니다. 수연이 싱긋 웃으며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짐 싸세요. 방 빼셔야겠습니다. 최 회장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거품을 물며 기절해버렸습니다. 수사관들에 의해 질질 끌려나가는 그녀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와! 주주들이 기립박수를 치며 진혁과 수연을 환호했습니다. 부도덕한 경영진을 몰아내고 회사를 위기에서 구한 영웅들에 대한 찬사였습니다. 진혁은 수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수연은 진혁을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묻은 검댕과 땀방울이 훈장처럼 보였습니다. 고생했어요, 나의 파트너. 진혁이 속삭였습니다. 당신도요, 나의 회장님. 수연도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맞잡은 손의 온기가 지난 세월의 고통을 씻어내리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태산은 무너졌지만 그 폐허 위에서 두 사람만의 새로운 성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닌 믿음과 사랑으로 지어진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1년 후 서울의 한복판에서 거대한 폭파식이 열렸습니다. 태산과 본가 그 웅장하고 음산했던 저택이
다이너마이트 폭발음과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쾅! 콰광! 뿌연 먼지구름이 피어오르고 진혁과 수연을 가두었던 거대한 감옥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안전모를 쓴 채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저택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새로운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바로 사회적 약자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최첨단 타운하우스, 수연 빌리지였습니다. 수연이 이 프로젝트의 총괄 건축가를 맡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집 없는 서름을 세상 사람들은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계를 완성했습니다. 완공식 날이 되었습니다. 화창한 햇살 아래 만삭의 몸이 된 수연이 테이프 커팅을 위해 단상에 섰습니다. 그녀의 배는 남산만하게 불러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쌍둥이라고 했는데 배 크기를 보면 새 쌍둥이 같기도 했습니다. 수연이 금장 가위를 들자 옆에 서 있던 진혁이 기겁을 하며 달려들었습니다. 아이고, 여보, 안 돼. 진혁이 수연의 손에서 가위를 낚아챘습니다. 왜 이래? 나 테이프 잘라야 하는데? 이 가위가 얼마나 무거운 줄 알아? 쇳덩어리잖아. 당신 손목 나가면 어쩌려고 그래. 내가 할게, 내가. 진혁이 호들갑을 떨며 대신 가위질을 했습니다. 좌중에서 폭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천하의 강진혁 회장이 아내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팔불출이 다 되었다며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수연은 얼굴이 빨개졌지만 진혁의 등짝을 찰싹 때리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이 남자가 정말 주책이야. 행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새로 지은 자신들의 보금자리인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수연을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우유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1년 전 비 오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이 작성했던 혼인 계약서였습니다. 을은 갑의 신체적 비밀을 발설하지 않으며 진혁은 라이터를 켰습니다. 칙! 불꽃이 종이 끝에 옮겨 붙었습니다. 계약서는 순식간에 재가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수연이 그 모습을 보며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거 태우면 어떡해? 나 아직 위자료 못 받았는데? 진혁이 수연의 옆에 앉으며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계약은 끝났어, 파트너. 이제부터는 종신 고용이야. 월급은 내 사랑으로 대신하지. 어머, 악덕 고용주네. 노동청에 신고해야겠어. 수연이 키득거렸습니다. 진혁은 수연을 번쩍 안아 침대로 향했습니다. 만삭인 수연이 무거울 법도 한데 진혁의 표정은 깃털을 아는 듯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는 수연을 침대에 눕히고 방문을 잠갔습니다. 철컥. 1년 전 수연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그 소리였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두 사람을 보호하는 가장 안전한 차단막 소리였습니다. 오늘이 진짜 우리 첫날 밤이야. 진혁이 수연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1년 전엔 서류 쪼가리만 뿌렸지만 오늘은 내 전부를 줄게. 수연은 진혁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진혁의 등 뒤에 새겨진 호랑이 문신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힘이 무섭지 않아. 나를 지켜주는 가장 튼튼한 울타리니까.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오해는 눈 녹듯 사라지고 오직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만이 침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간은 다시 흘러 어느 주말 오후 거실은 마치 폭탄을 맞은 듯 장난감과 기저귀가 널려 있었습니다. 으앙, 까르르. 새쌍둥이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집안이 떠나가라 울려 퍼지고 있었죠.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태산그룹의 강진혁 회장은
지금 거실 바닥을 네 발로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등에는 첫째가, 목에는 둘째가 매달려 있었고 셋째는 진혁의 다리를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빠 허리 부러진다. 살려줘. 진혁이 비명을 질렀지만 얼굴에는 웃음꽃이 만발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는 무서운 회장님이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튼튼하고 재밌는 인간 정글짐이었습니다. 수연은 식탁에 앉아 그 난장판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설계 도면이었습니다. 도면의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시끄럽고 안전한 우리 집. 여보, 애들 좀 봐줘. 나 머리카락 다 뽑히겠어. 진혁이 구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수연은 연필을 내려놓고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그래요, 가요. 우리 집 대장이 출동해야겠네. 수연이 진혁과 아이들을 한꺼번에 끌어안았습니다. 5 식구의 체온이 엉겨붙어 따뜻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 두 사람은 비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완벽한 지붕이 되어주고 있었으니까요. 벼랑 끝에서 만난 두 사람, 거짓말과 오해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결국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사랑의 성을 지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그들의 행복한 비명은 앞으로도 오래오래 계속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